생태계가 건강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려면 시민들이 공동체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회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의사결정을 나와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면서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현재의 공동체뿐 아니라 나타날 후손과 생태계도 영향을 미친다. 어쩌면 미래의 영향이 지금 나와 공동체가 받는 영향보다 훨씬 클지도 모른다. 따라서 공동체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단순한 투표나 의사표시만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논의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필요로 한다. 근데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인간사회의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면 역사적으로나 지구에 사는 생물계의 시각에서는 터무니없이 협소한 관점이다. 극제방이나 심해 혹은 땅속 깊이 사는 고세균까지를 고려하는 생태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접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과의 공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 없다. 생태계는 우리와 그냥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성장과 노화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우리 몸이 가진 세포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영향으로 변화된 생태계는 다양성을 상실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먹거리 체계가 단순화되면서 등이 개발되고 자연이 주는 다양성을 훼손하고 에너지 투입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변화시켜 갔다.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변화는 인류의 업적이자 진화적인 성공의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생태계의 착취적인 자원 사용은 생물 다양성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시각도 변할 것이다. 현재까지 문화가 인간 진화의 성공적인 열매였다면 미래에 전하는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함께 위기에 대응하는 강한 의지, 이런 실천, 이런 것이 생태를 만들 것이다. 문제는 현재 열악한 생태계와 지구 자원에 대한 지식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인간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과 미래 진화의 방향을 성공적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이나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나 또는 가공을 가하여 인간에게 맞춰야 하는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자연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될 때 생태계와 인간 복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해가야 한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떨어질 수 없다고 인식을 통해서 현재까지 문명이 자연과 인간의 분리를 초래했다면 이제는 이를 다시 연결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의 생태계에 미친 상처는 규모가 엄청나다. 예를 들어 신대륙과 호주는 지난 5만 년 동안의 체중이 44kg 이상 나가는 거대 동물군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을 잃었고 해양에 있는 섬은 지난 3000년 동안의 조류의 50에서 90%를 잃었다. 지구의 대기 물 순환 시스템에 큰 변환이 있었고 기후 변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가축화와 작물화가 진행될수록 다양성은 감소한다. 축산과 농업, 특성을 갖는 종을 키우면서 자연종의 구성을 비대칭으로 변화시키고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이 줄어들었다. 환경의 변화나 병원체 공격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키우는 가축과 작물의 좋은 특성을 유지하고 생산을 향상하려면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환경을 개조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또 다시 생태계 환경에 대한 비대칭적인 파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즉 인간이 초래하는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생태계의 변화가 가속되면 이는 다시 생태계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인위적으로 선택되지 못한 종의 개체, 군, 크기를 축소시켜 생태계를 왜곡시킨다. 그리고 생태계의 인위적인 왜곡은 다시 인간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생태계의 다양성 감소는 인간의 건강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래서 작물 생산성을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을 한다. 예를 들어 다양성이 감소하면 가뭄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위험성이 커져서 생산성이 악화된다는 것이고, 또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구 집단의 건강은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자정 능력이 이제 떨어져서 외래 침입종이나
병원치의 더 큰 저항성이 가질 수가 이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다양성이 많아지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좋은 것 다양성 구성과 여러 종소의 기능적인 연결이 충분하고 원활하게 생겨야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작물 생산성이 또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거지. 시은은 총명머리를 사냥 도구를 발견했다. 공유사회 역장에서 공유사회 생태계 파괴자 미래의 약탈자, 생태계 파괴자 미래의 약탈자. 예, 지구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은 70% 이상이다. 바다는 어느 나라에서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유지에 속한다. 이러한 공유지 개념을 땅이나 바다 같은 지형적인 의미를 넘어서 정보, 교육, 사회시설 그리고 의료 등으로 확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1217년 런던의 세인트폴 성당에 영국 국왕이었던 헨리 3세가 마그나 카르타와 함께 인장을 찍어서 승리했던 살림 헌장 카르타 대 폴의 폴의 수단은 나중에 폐기되긴 했지만 사회 속에서 개인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폴의 수타 그리고 지능 엘리트인 젠트리의 이익을 위해 농경지를 목적으로 바꾸고 토지로부터 내몬 인클로저에 의해 지켜지지 못했다. 처음에는 양들이 너무 욕심 많고 남편이져 사람들까지 잡아먹는다고 비난하였던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어라는 책을 썼을 때만 해도 이러한 인클로저의 주된 목표는 약물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상업적인 농업이 가능한 공유지 제도로 운영되었던 개방경지 제도를 대체하면서 공유지는 사라져갔다. 산림 헌장 이후에 800년간 공유지를 지키는 수많은 항의와 청원운동 그리고 수평파 디교수와 같은 반란이 있었지만 영국에서 공유지가 사라져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사실 공유지의 사유화는 영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 개발의 논리를 타고 전 세계에서 벌어졌다는 현상이다. 공유지의 개념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 소득을 생계의 원천으로 지급하거나 사회적인 서비스, 편의시설 등 사회적인 지원을 무상 혹은 낮은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평등과 불안전을 완화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맥이 같다. 이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을 동등하고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대우함으로써 사회의 하층에 있는 사람들의 궁핍에 빠지거나 따돌림을 당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따라서 공유지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며 이는 기후변화나 재해, 전염병, 또 외부의 위험 인자에 대한 공동체의 전체의 대응력과 회복력을 증가시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공유지의 역할은 한 세대만 국한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 세대도 현 세대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공유지의 일시적인 소유자일 뿐이며 세대 간의 형평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각 세대는 적어도 이전 세대만큼의 웰빙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웰빙을 자원에 대해서 이러한 지속 가능성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유연히 지속 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말한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대 간 형평성을 이루는 방안을 연구했던 존 하트윅도 다음 세대가 현재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혹은 더 높은 수준의 웰빙을 누리기 위해서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소비를 통해 얻은 모든 이익을 기계나 기반시설 같은 재생산 가능한 자본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유지는 기본적으로 산림과 강, 호수와 같은 자연과 보이지 않지만 생존에 필수적인 공기처럼 지리적이고 또 건강적 개념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서로 공유하는 가치와 제도, 문화, 정보와 같이 건강 지리적으로 제한된 개념을 뛰어넘어 확장된 개념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협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서 생산을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불구하고 오늘날 공적 공간에 사용하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전례 없이 일어나고 있다. 공유지의 개념을
마치 시민이 자유롭게 모이던 자리였던 그리스 아고라가 사적 유전이가 되면서 시민들이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장소가 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자유로운 공유 공간의 축소는 물리적인 이동이 제한되는 점으로 넘어서 건강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온갖 만성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또 우울증도 악화시킨다. 공유주의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남용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리처 카슨이 1962년에 발간한 책인 침묵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기체를 남용하고 결과로 의도했던 또 자초나 병충해의 제거 소지를 넘어 곤충과 조류와 또 생태계 파괴가 되어 봄이 와도 아무런 소리로서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침묵의 봄이라 했구나. 공유지의 비극으로 이어진다. 공유지의 비극. 관리를 못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애덤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는 가운데 사회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증대한다는 생각과 상당히 다른 설명이다. 하딘의 설명은 공유지를 쓰는 개인은 분명히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했는데 결과는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가 아닌 사회 이익의 축소와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공유에 대한 개념은 지구 자원이나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인간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고 인간이 가진 유전자의 대부분은 다른 생물종과 공유되는 영역에 있다면 그리고 인간이 물리적인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지구 생태계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면 인간이 생태계의 지배자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타당하지 않고 모순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인간은 지구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종 가운데 거의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존재인데 기존의 지구에서 살고 있는 생물종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려면 아예 걸맞은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없는 지구 생태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인간이 이를 바로잡을 능력이 있다면 타당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인간의 개입으로 지구 생태계가 현재보다 더 조화롭고 발전이 된다면 인간의 생물종에 대한 지배권은 나름의 근거와 타당성을 갖춘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기후변화를 처리하거나 열대우림과 같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육을 통하여 생물종의 균형을 깨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생태계의 착한 관리자가 아니라 생태계의 파괴자인 셈이다. 그래서 이익보다 현재에 앞둔다거나 현 세대의 이익이 미래 세대보다 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공유주의에 대한 이야기였군요.